저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 김영희입니다. 이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으십니다. 북한이 정말 그렇게 힘든 곳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서는 굶어 죽는 게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우리는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군이 아니었어요. 그건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보고, 겪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회령시 외곽의 광산 마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연탄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인민반장을 맡고 계셨어요. 북한에서 인민반이라는 건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를 묶은 행정단위인데, 인민반장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해 보고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힘들어 하셨어요. 이웃의 잘못을 보고해야 하는 게 괴로우셨던 거죠.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그때 10살이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배급소에 줄을 서는 거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야 그나마 뭔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옥수수 알갱이 몇 줌, 운이 좋으면 감자 서너 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 그 다음엔 한 달. 배급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곧 나온다, 곧 나온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른들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 반 친구 중에 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순이네 식구 넷이 모두 굶어서 죽었다는 걸.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산에 가서 풀을 뜯어오셨습니다. 소나무 껍질도 벗겨오셨고요. 그걸 물에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먹었는데 배는 불러도 힘이 하나도 안 났어요. 동생은 배가 고프다며 온종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우셨어요. 아버지는 광산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셨는데 월급은 밥 한 끼 사 먹지도 못할 보수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시장에서 옥수수 한 킬로그램도 못 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광산에서 몰래 석탄을 조금씩 빼돌려 시장에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들키면 정치범수용소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가족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배고픔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됐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요. 10살짜리 아이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지나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조금 나아졌어요. 완전히 굶어 죽는 사람은 줄었지만 배부르게 먹는 건 여전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령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보다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게 더 돈이 됐어요. 장마당이라는 건 북한식 시장인데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당국도 눈을 감아줬어요. 장마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굶어 죽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저를 슬쩍 불렀습니다. 영희야, 너 이거 본 적 있어? 그 언니가 보여준 건 작은 USB였습니다. 거기에 남조선 드라마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남조선 영상물을 보면 최소 노동 단련대,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중국산 MP4 플레이어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눈이 아팠지만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드라마 속 사람들은 하얀 쌀밥을 매일 먹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있었고요. 주인공이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야근이 힘들다고요? 우리는 온종일 일해도 저런 거 한 번 못 먹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동차였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도 자기 차를 갖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자동차는 높은 간부들만 탈 수 있는 거였는데 남조선에서는 아무나 차를 몰고 다닌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지옥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남조선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수령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는 마음대로 여행도 못 하는지,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끌려가는지. 저는 그때부터 남조선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짜 세상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당에서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남조선 드라마 USB를 갖고 있다가 보위부에 잡혀갔다고 했어요. 그 아주머니의 가족들, 남편과 아이 둘까지 함께 끌려갔습니다. 연좌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는 거죠. 저도 그 USB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즈음 저는 장마당을 통해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을 주면 중국으로 빼내주고 거기서 남조선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비용은 중국 돈으로 몇천 위안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장마당에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되팔고 아는 사람들에게 빌리기도 하고 어머니 몰래 집에 있던 물건들도 팔았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동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남조선 가려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아셨던 거죠.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가거라.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금반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팔아서 보태라고. 저는 그 반지를 받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탈북자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됩니다. 제가 남조선에 도착하면 어머니와 동생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 뻔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2년 1월,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 브로커가 알려준 주의사항은 간단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신분증은 버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든 어머니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 제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겠다고. 그게 13년 전 일입니다. 아직 어머니를 못 만났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습니다. 영하 25도. 바람이 얼굴을 칼처럼 베어냈습니다. 저는 브로커가 시킨 대로 검은 옷을 입고 얇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결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어요. 40대 아주머니 한 분, 30대 남자 한 명, 그리고 저랑 비슷한 또래 여자 한 명.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안 되니까요. 브로커는 국경경비대 초소 사이의 빈틈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매물을 줘서 특정 시간에는 순찰을 안 하게 해놨다고 했어요. 그 틈은 딱 30분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신호를 줬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뛰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은 폭이 좁은 곳이 100m도 안 됐지만 그 100m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데 발밑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견이었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저는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뛰었습니다. 무릎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공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거든요.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 두 발. 귀 옆으로 뭔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그랬잖아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중국 땅에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같이 출발한 4명 중에 3명만 있었어요. 40대 아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총소리가 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브로커는 우리를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차 바닥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렇게 저는 26해를 살았던 조국을 떠났습니다. 차 창문 틈으로 북한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밤하늘인데 그 아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기 있었는데 이제 저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어요. 아직 안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수 용소행이에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연길 근처의 조선족 가정에 숨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가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동네의 공안 단속이 심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2년 동안 저는 12번 넘게 은신처를 바꿨습니다. 어떤 때는 농촌 마을의 창고에서 지냈고 어떤 때는 식당 주방 구석에서 일하면서 숨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중국어로 말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제 중국어 발음에는 북한 억양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말하면 안 됐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숨어있던 집에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어요. 저는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공안이 바로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없어. 다음 집 가자. 옷장 앞에 있던 공안이 돌아섰습니다. 그가 옷장을 열어봤으면 제 인생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 집 주인 아저씨는 공안이 간 뒤에 저를 당장 내보냈습니다. 이해해요. 저 때문에 그 집 식구들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영하의 날씨에 길거리에서 밤을 샜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중국 농촌 남자에게 팔려가서 강제 결혼을 당하는 거예요. 브로커 중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돈 받고 여자들을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브로커는 진짜로 남조선까지 보내주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에서 바로 남조선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과 남조선 사이에는 외교 관계가 있어서 공식 루트로는 불가능했어요. 제3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2014년 봄, 드디어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루트가 열렸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새로운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중국 남부 인난성에서 라오스로 국경을 넘고 거기서 태국까지 간 다음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이 여정은 수천 킬로미터였습니다. 저는 위조된 중국 신분증을 들고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중국을 종단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신분증을 들이밀면서 손이 떨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윈난성 국경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라오스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은 산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출발해서 산을 넘었어요. 가시덤불에 온몸이 긁혔고 거머리가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라오스 영토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라오스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라오스 정부도 탈북자를 잡아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시골 마을을 피해 숲속으로만 이동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먹을 건 브로커가 가져온 건빵이 전부였습니다. 체력이 바닥나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태국에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줬거든요. 북송당할 위험이 사라진 거예요. 태국 경찰에게 잡혀서 인민국 시설에 수용됐는데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민국 시설에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3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었어요. 매일 창문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곧 저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14년 5월 어느 날 대사관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진짜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2년 넘게 숨어 살고 산을 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도착점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창밖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도착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꿈인 것 같아서요. 승무원분이 다가와서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인터넷 쓰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가장 적응 안 됐던 게 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억양이 다르고 단어도 달랐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하고 화장품을 얼굴 치장품이라고 해요. 그런 말을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취직도 어려웠어요. 이력서에 쓸 게 없었거든요. 북한에서의 경력은 여기서 인정이 안 됐고 학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30이 다 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 지금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도 있고 밥도 있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치킨도 시켜 먹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평생 꿈도 못 꿀 삶이에요. 그런데 가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머니와 동생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와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과는 연락이 안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몇 번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더 큰 화를 당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먹는 밥이, 마시는 커피가, 자유롭게 걷는 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탈북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